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떠들면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기 유유님이나 그 전사실님이 괜찮으시면,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그거를 참조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느낌으로 저도 힘을 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제가 저희 고전사이다 라방을 나름 이름을 지었어요. 나투데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영화를 볼 때나, 뭐 이런 드라마 볼 때, 이게 많이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이거 나투데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가령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죠. 언젠가는 후회하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나투데이. 언젠가는 패배하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내가 끝까지 이렇게요. 어떤 식으로든 대결하겠다라는 이런 의지, not today. 언젠가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겠죠? 사별이든 이별이든. 하지만 not today. 오늘은 아니다. 오늘 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일 헤어질지 몰라도. 그리고 저도 지금 뭐 젊지만 제가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안 죽는다. not today. 그런 의미에서 not today라는 단어가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 현실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긍정하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내가 꺾이지 않겠다. 지금은 아직 그 순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 내일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도 not today.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고전 사이다 채널이다 보니까 고전이라는 그 텍스트 자체가 지금 아닌, 다시 말해, 매일매일 뉴스로 쏟아지는 오늘 당장의 이슈가 아닌 옛날 텍스트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매일 뉴스로 쏟아지는 오늘 당장의 이슈만을 제외하고 모두 이야기 나누는 채널로서 나투데이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오늘이 아닌 과거의 고전을 통해 그리고 내일 언젠가는 미래에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자. 오늘 이슈를 제외하고. 그런 점에서 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이 나투데이라는 이 이름이 이 언론사 이름으로도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뉴스라는 단어가 새로운 소식이라는 의미잖아요. 신문사라는 단어가 새로운 신자에 들을 문자, 새로운 어떤 뉴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소식에만 저희가 너무 강박되어서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포탈 뉴스들을 보다 보면 너무 피로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 터진 뉴스가 아닌 옛날 뉴스,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옛날과 미래의 소식만을 전하는 신문사로서 이런 제목 어때요? Not News, Not Today. 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투데이 쇼. 아, 너무 멋있는데? 이거 라방 제목으로 잡아야겠어요. 유유님이 제안해주신 나투데이 쇼. 나투데이 쇼.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들에 내가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투데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라방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히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런 얘기 시시콜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유튜브 컨셉에 스트리밍 컨셉에 더 맞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가볍게 너무 시시콜랑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유튜브 채널과 연계된 고전사이다 밴드에, 처음 남겼던 글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요거와 관련된 이런 고전과 어떤 지금 시대 문제들을 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파내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이게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
제목은 여기 도덕경과 맥베스의 가치전도인데 이거 이전에 제가 큰 제목을 하나 정했어요. 어떤 제목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냉소하는 이유. 이게 저희 오늘 첫 라방에 제가 잡은 제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른 인간을 이렇게 좀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냉소해요. 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릴 때나 희망 섞인 낙관적인 장밋빛의 어떤 이런 전망들을 품고 있었지, 나이가 조금만 먹어도 이 세상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주제가 좀 재미가 없을까요? 제 나름대로 뉴스를 보면서 뭔가 요즘 더 벌어지는 이런 수많은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이런 선함에 대해서 냉소할까? 그리고 어떤 정치적 영역에서도 이런 진보적인 이런 아젠다를 펼치는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냉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청년 세대 중에서. 특히 보수 지지층들만이 아니라 진보 지지층들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이런 진보 담론에 대해서 약간의 냉소와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영역만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도 현대인들이 교회나 성당에 잘 안 가잖아요. 어떤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도 그 위선성에 대해서 냉소하고 회의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런 인간적인, 이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위선이나 추함, 내로남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히 선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진보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보수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이런 신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다 독실한 것도 아닌 인간의 어떤 이런 다면성, 복잡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옛날 고전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벌어지는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이렇게 근저에서 좀 밑바닥에서 한번 훑는데 도움될 만한 옛날 고전 문장들을 좀 여러 개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덕경과 맥베스에서 뽑아왔습니다. 도덕경과 맥베스의 첫 번째 도덕경에 있는 이 문장. 제가 좋아하고 노자 읽으신 분들은 자주 이렇게 접하셨을 문장입니다. 도덕경 2장에 나온 문장인데 천하의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것만을 아름다운 줄 여기지만 사실 그 아름다운 것들은 추악한 것에 불과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은 선한 것만을 선한 줄 알지만 사실 그 선해 보이는 것들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일종의 요 문장 좋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말을 맥베스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 등장하는 대사인데 맥베스에 나옵니다. 깨끗한 것은 더럽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다. 이 문장. 이게 도덕경과 맥베스에 담겨있는 이 문장이 제가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도덕 교과서에서 배웠던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그 위계관계를 완벽하게 전도시키고 있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제가 좀 재밌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추할 수도 있고 깨끗한 것이 더러울 수도 있고 선한 것이 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이 깨끗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치의 전도.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던져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름다운 것만을 아름다운 줄 안다라는 것은 외적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우리는 외적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 외관적인, 그 감각적인, 그 외향적인 아름다운 것만을 아름다운 줄 아는데 사실 아름다움에는 외향적인, 외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겉모습은 추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외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뛰어난 이런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성품이나 인성이라는 것이 추악하고 비루하기 그지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럼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다 추악하고 외적으로 볼품없는 사람은 다 정신이 영혼이 고귀하냐? 라고 생각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꼭 연동되지 않는다란 얘기지 연동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까 내적인 것을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도덕경이 그 통념을 뭔가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런 통찰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에 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선이라고 표현한 것, 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선이라고 표현한 것에도 이게 의미심장한 나름의 맥락이 존재한다. 겉으로는 선해 보인다라는 것은 이런 선한 어떤 도덕군자, 정인군자처럼 사람이 막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인망이 두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선함은 선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선하지 않은 게 뭐겠습니까? 선함을 가장한 상태, 바로 위선을 가리킵니다. 위선의 위자가 허위, 거짓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위선과 악함은 조금 다릅니다. 악함은 선함조차 가장하지 않은 상태. 위선은 불선한 거죠. 선하지는 않지만 선함을 가장한 상태. 선함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한 것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선함을 가장하고 연기하고 있는 위선의 상태가 더 문제적 불선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시대의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이런 전문가들이 막 떠올라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과 뭐 등등 여러분들이 떠오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미 우리만 그런 위선성이나 내로남불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질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이런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런 고전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혹시 글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확대가 안 되네, 메모장에서는. 보시면 대학이라는 그 육아 경전에도 방금 저희가 그 도덕경과 맥베스에서 읽었던 문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좋아하되 그의 악함을 알고 미워하되 그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는 천하에 매우 드물다라고 해요. 요게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각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존재들. 그런 좋아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좋아하면 그의 단점까지 장점으로 보이거든요. 좋아하면. 근데 내가 비록 좋아하고 내 가족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부모고 연인이고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가 이런 악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같이 예전에 함께 관람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던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의 주제와 통하죠. 내 손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손자지만 그 손자가 다른 여학생을 집단으로 강간했어. 성폭력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거를 감싸줄 것이냐? 아니면 좋아하더라도 그의 악함을 내가 인지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끔 내가 신고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한국인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 가족적인 매우 이렇게 나쁜 의미의 가족주의적인 것들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이창동 감독의 그 시가 급진적인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이유가 바로 요 대학의 이 구절. 내가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의 악행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 내가 증오하는 존재라 하면 보통 통념적으로는 내가 너무 미워하면 그의 장점까지 미워 보이거든요. 사랑하면 그의 단점까지 이뻐 보이고, 근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지만 그 또한 아름다운 면을 일부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이지 기미, 오이지 기미. 이렇게 뭔가 사물의, 사태, 인간의 다면성을 그 복잡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얘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아 경전인 얘기. 현자는 에이지 기악. 사랑하는 존재의 그 악함에 대해서도 알고 증이지 기선. 내가 증오하는 자의 선함에 대해서까지도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현명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현명함을 갖추는 게 우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몇천 년 전 육아 경전에 이렇게 주구장창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논어에서도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해도 반드시 내가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좋아하고 칭찬해 준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이거나 꼭 뭐 무슨 윤리적이거나 멋진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뭔가 추앙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아의 눈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비난해도 내가 볼 때 그 좀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다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나라는 존재의 주체적인 어떤 관점, 시각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선함과 악함, 좋아함과 미워함은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나빠 보일 수도 있고, 미워할 만한 단점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미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매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에 대해 나는 함부로 칭찬하지도 함부로 비방하지도 않는다. 쉽게 사람을 재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사람을. 쉽게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사람들이 어떤 다수 의견의 이런 횡포라고 하죠. 미디어나 SNS나 언론에서나 뭔가 사람을 지나치게 띄워주거나 지나치게 멸문지화를 시켜. 그런 광기가 저는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도덕경과 맥베스, 논어나 얘기, 대학에서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셰익스피어가 아까 맥베스에서 얘기한 통찰과 아주 똑같은 내용이 조선 후기 문인 여담 박지원의 작품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런 게 이제 고전 읽을 때 좀 그 재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이 재미다. 왜 재밌냐? 전혀 영향관계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는데 비슷한 이런 사고에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조선의 박지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것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것 가운데 더럽지 않은 것이 있대요. 깨끗한 것이 더럽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다라는 말과 거의 흡사하죠. 거의 흡사하다. 이게 저는 너무 좀 재밌어요. 이건 사실 다른 데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은 건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아마 이런 거를 처음 조합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자부해 봅니다. 그렇죠? 따로 이렇게 딱히 제가 검색을 한 건 아니라, 요 해당 부분, 예덕선 생전의 그 해당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를 그 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덕이라는 그 제목 자체도 재밌거든요.
얘가 똥 예자입니다. 똥. 우리는 똥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헛소리인 게 왜 똥이 더럽습니까? 우리 똥 안 싸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밥을 먹고 똥을 싸요. 똥 분자, 분뇨할 때 똥 분자에는 지금 제가 아이패드 판서가 기술적으로 안 돼가지고 지금 직접 써서 보여주지 못하는 게 죄송한데 똥 분자에는 쌀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쌀이 똥이 되는 거예요. 한자적으로도. 쌀이 똥이 된다. 그러면 똥은 비료로 뭔가 우리가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똥을 비료로 삼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쌀을 경작합니다. 똥을 비료로 해서 다시 쌀이라는 것이 뭔가 경작돼요. 재배돼요. 생산됩니다. 똥이 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쌀을 먹고 똥을 싸고 똥은 다시 쌀이 되고 이러한 생태적 순환 관계에 있는 게 똥이라는 것이에요. 똥과 밥의 관계, 쌀과 똥의 관계.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똥을 이렇게 치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천시하는 되게 이 기만적인, 비루한 어떤 이런 인식에 쩔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똥 푸는 사람을 우리는 혐오한다고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일에 종사한다고. 청소노동자를 혐오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연안 박지원이 무슨 소리를 하냐? 그 똥을 푸는 사람인 엄행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써요. 그 사람의 삶을 자신이 정리해 줍니다. 예찬하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행수는 똥을 져서 똥을 푸어서 그걸로 밥벌이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통념으로는 지극히 불결해요. 하지만 그가 밥벌이하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롭다라고 연암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몸은 지극히 더러운 곳에 있지만 그 삶의 태도는 가장 꼿꼿하다. 그의 뜻은 억만금의 녹봉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엄행수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멋진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연암이. 반면에 사대부들도 똥을 싸면서, 양반놈들도 똥을 싸면서, 겉으로는 공자왈 맹자왈 떠들지만, 삶의 행태가 너무 비루하고 천박하고 더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고결해 보이는 사대부는 더럽고, 그리고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것 같은 엄행수는 오히려 고결하고 깨끗하다라는 이런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랄까? 이런 거를 이 연안 박지원이 양반과 엄행수를 대비시켜서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나온 문장이 이겁니다. 이로서 보면 깨끗함 가운데 불결함이 있고 더러움 가운데 더럽지 않음이 있다. 멋있죠? 이거 아까 도덕경 말처럼 깨끗하다라고 하지 않고 더럽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에 또 묘미가 있어요. 아까 유유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러움 가운데 깨끗하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맥베스는 더러운 것이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셰익스피어는. 근데 도덕경이나 예덕선생전에서는 더러움 가운데 더럽지 않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럽지 않다라고 해서 꼭 깨끗한 건 아닙니다. 더럽지 않은 것에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깨끗한 것이지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더럽지 않은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럽지 않음, 선하지 않음과 같은 표현은 어떤 세상의 복잡성이나 회색지대, 그 중간지대를 좀 더 폭넓게, 유연하게 사고하고 있는 이런 개념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암이 마지막 문장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면 늘 나보다 공궁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엄행수를 떠올리면 견디지 못할 게 없다. 선비가 되어 공궁하다고 나체 얼굴 내에 공궁한 낯빛을 드러낸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출세했다고 해서 몸에 티를 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죠? 선비들이 야말로 부끄러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엄행수를 보고 떳떳할 자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선생이라 부른다. 그래서 예덕선생이라고 부른다. 예덕선생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똥예자의 덕성, 인품이 높을 덕자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인간적 윤리적 매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덕성이 있다라고 하면 막 도덕군자나 막 이렇게 고결한 척 위선적인 이런 사람들, 선비지라는 사람들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덕이라는 한자는요. 그냥 뭐 그냥 착한 척 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람이 덕스럽다라고 막 인품이 이렇게 두텁고 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진공청소기가 주변에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덕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막 감화시키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다들. 그래서 덕이 있다는 것은 매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똥의 매력, 이게 예덕이에요. 똥의 윤리적, 똥 푸는 사람의 윤리적 매력, 똥 푸는 사람의 인간적 매력을 예덕선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에 똥똥 소리가 뭐냐면 주변 가족들이 뭐라고 한다는 얘기가 올라오시네요. 인도에서는 소똥으로 집을 짓는다. 이런 말도 지금 남겨주셨고요. 그렇죠. 똥이라는 것은 모두가 싸는 것이고 더러워 보이지만 사실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 고전사이다에서 올리고 있는 무협 토크 주화인마 옛날 팟캐스트 버전을 다시 유튜브 버전으로 올리고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악불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악불군이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겉으로 보면 성인군자, 정인군자, 도덕군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장 빌런이야. 가장 진짜 추악하고 위선적이고 너절한 이런 인간 캐릭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인물입니다. 악불군. 이름 자체도 재밌죠? 제가 한자를 쓰지 못해서 아쉬운데, 악불군은 악이라는 게 성입니다. 악비라는 유명한 장수, 위대한,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장수의 후손이에요. 불군이라는 단어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군자가 아니라 그 무리군자예요. 어떤 무리에서도 뭔가 이렇게 속하지 않을 정도로 특출난다라는 뜻입니다. 불군이. 근데 중국 한자음으로나 우리 한자음으로나 이게 동음 이의어적인 이런 음으로 들려요. 무리, 집단이라는 뜻의 군이라는 발음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군자, 도덕군자 할 때 군으로도 들립니다. 실제 그 저자인 김용 선생이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네이밍한 거죠. 뛰어난, 탁월한 이런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불군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면서 동시에 군자가 아니다. 겉으로만 군자인 척 보이지 사실은 군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로 악불군이라는 단어 이름을 지었고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도 우리 시대에도 각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도처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냉소하고 이런 인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세상에 대해서 환멸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예덕선생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천시하고 우리 사회에서 모멸감을 느끼면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귀하고 더 고귀하고 더 선하며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이런 통찰과 위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덕선생전 같은 작품을 보면서 뭔가 위안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우리 아까 읽은 육아 경전만이 아니라 서양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도 예수가 무슨 말을 합니까?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고요. 자신을 높이면 낮아져요. 가장 약한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라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가장 멸시받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예수인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야말로 기독교 문명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자인데 가장 낮고 약한 자의 자신을 빙의시키고 있어요.
어떤 대단한 이런 공감 능력, 실제 예수도 가난한 이런 목수의 자식이고 출신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백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 이런 출신은 매우 가난한, 빈천한 이런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에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려라. 스스로 슬기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저는 너무 멋있어요. 보통 비를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액션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세 가지 어떤 유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비 맞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비를 안 맞고 있으니까 저 사람 비 맞네 하면서 지나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유형은 뭐 내 가족도 아니고 뭐 내 무슨 자식도 아닌데 저 사람이 비를 맞든 안 맞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지나쳐가요. 두 번째, 비를 맞는다는 거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메타포예요. 진짜 그냥 단순히 비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힘겨운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무시하지 않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우산을 옆에 가서 씌워줘요. 다시 말해 도와주는 거죠. 비를 안 맞는 아직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산을 자기가 들고 있는 우산을 같이 씌워줌으로써 도와주는 거. 이게 옆에 가서 우산을 씌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도 훌륭하지만 저는 세 번째 유형을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비 맞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를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내 우산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 사람을 같이 씌워주는 식으로 도와주는 것도 멋진 태도지만 그 세 번째 유형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옆에 서가지고 곁에 서서 함께 비를 맞는 겁니다. 옆에 가서 함께 비를 맞는 거예요. 어? 고통을 당하지 않은 자 입장에서 고통을 당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그의 옆에 서서 같이 남들의 이런 뭔가 이런 욕설과 남들의 비난을 함께 맞는 거예요. 옆에 서서 곁에 서서 함께 비를 맞는다. 저는 요 은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비를 맞는다라는 거. 응? 여기 유유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아, 나는 고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고 싶어. 약간 자원봉사하듯이. 그러면 뭔가 큰 힘을 얻거든요. 되게 속된 어떤 큰 위안을 얻습니다. 저 사람은 힘든데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줌으로써 어떤 에너지를 그 힘든 사람으로부터 얻어서 돌아와. 그게 옆에 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옆에 가서 함께 비를 맞는 태도. 가령 어떤 사람이 뭐 언론과 미디어에서 마녀 사냥을 당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욕할 때 우리도 같이 욕하는 게 가장 천박한 태도라면 저는 옆에 가서 함께 그 욕을 함께 뭔가 그 욕설과 혐오와 비난을 옆에 가서 함께 맞아주는 태도가 그게 더 멋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노에서도 공자가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내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한번 처했을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곁에 누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함께 비를 맞듯이 내 옆에 함께 비를 맞아줄 것이냐. 세안 연후에야 지 송백지 후조라고 얘기했잖아요.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봐야 저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그냥 나의 권력과 돈이나 인기 이런 거에 빌붙어 있었던 존재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 너무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나
어떤 이런 사람의 곁에 가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태도야말로 세안 연우에야 지송백지 후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건 아니거든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출애굽기에 나온 말이죠. 출애굽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의 의견이 틀린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럼 다수 의견은 다 틀린 거고 소수 의견은 다 옳으냐? 장자는 다 틀린 거고 약자는 다 옳으냐? 이런 거를 언더독이라고 하거든요. 언더도그마. 근데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약자라고 해서 꼭 옳은 것도 아니고 강자라고 해서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수라고 해서 꼭 틀린 것도 아니고요.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꼭 옳은 것도 아니에요. 케바케예요. 어떠한 강자인지 어떠한 소수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 그냥 강자라고 해서, 다수라고 해서 다 틀렸거나, 약자이거나 소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이런 통념과, 교조적인 세상에 대한 좀 흑백 논리를 전도시킨 또 다른 흑백 논리를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게 저희가 던질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위치나 어떤 입장이나 어떤 그런 진영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언론이나 미디어나 다수 의견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깨끗한지 더러운지 선한지 악한지, 아름다운지 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도 나라는 거. 다수 의견이나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댓글로 누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오늘 나투데이의 질문이죠. 우리가 세계를 냉소하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뭔가 환멸감을 느끼는 이유들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환멸할 만하고 냉소할 만한 어떤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선한 사람들, 소수의 아름다운 사람들, 소수의 고결한 존재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벌써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너무 일찍 절망할 필요는 없다. 절망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Not today. 오늘은 절망하지 말자라는 말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 방송인데 시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너무 이렇게 텍스트가 많거나 너무 좀 약간 강의 쪽으로 돼서 이게 적절할지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요. 좀 더 옆에 누구라도 있어서 같이 막 이렇게 좀 가볍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오늘 첫 라방은 제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좀 가볍고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가 좀 잘 이렇게 조성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뭐 고전 사이다의 그 컨셉대로 고전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우리 시대의 이슈들을 직접 맞닿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좀 이렇게 근저에서 애둘러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런 취지에는 스스로 평가컨대 괜찮지 않았는가?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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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영상을 쓸만할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어떻게 좀 쓸만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방은 어떻게 끝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첫 번째 고전사이다 나투데이 라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저희 지금 물레당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실시간 채팅창에. 주유천아 님도 들어오셨네요. 주유천아 님. 신윤철. 아, 이렇게 신윤철, 이렇게 실명을 써도 됩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네. 실명을 제가 부르기가 좀 민망해서. 예. 그 이것도 실명인데, 유정섭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믹스님 들어오셨고, 예전에 그 믹스님이랑 같이 요거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같이 연습해 본 적이 있었어요. 물레당에서. 믹스님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린 적도 있죠?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잘 기본적인 이런 스트리밍 방식이 아니라 줌 온라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려가지고 좀 약간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올리신 글 중에 실시간 채팅에 올리신 글 중에 몇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볼 만한 것들 유유님이 올리신 글 중에요. 연인이면 헤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으니 감싸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전 무섭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혈연이라고 하잖아요. 혈연. 혈연의 연이라는 단어가요. 내 맘대로 자유의지로 선택한 관계를 부르는 용어가 아닙니다. 연은 내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절로 주어진 상태, 자연적 조건과 같은 거예요. 자연적, 물리적 어떤 그 조건, 상황과 같은 겁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연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어진 것들은요, 내 맘대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이런 한국 사회 특유의 연고주의가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질식시키고 속박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감싸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게 가족이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이자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 내가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내가 다 감싸줄 수 있다라는 거는 정서적으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어, 내 가족만을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만을 감싼다면 가족이 없거나 감싸줄 이런 든든한 이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거야. 그리고 내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폐를 끼치면 내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뭔가 몹쓸 짓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저 가족도 가족이거든요. 내 가족만큼 소중한.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어떤 공동체성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의 공동체성. 우리나라만 소중한 거야. 이런 감각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되는 거죠. 우리 가족만 소중하다면 다른 가족을 뭔가 피눈물 흘리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사고로 쉽게 침식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폐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도 연인처럼 헤어질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은요, 혈연으로 이어졌지만 혈연을 넘어서는 이런 연을 끊는 이런 가족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연을 끊어내는 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혈연이라 하더라도, 연고라고 하더라도 평생 우리가 거기에 꼭 구속받는 건 아니에요. 혈연이나 연고가 갖고 있는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고를 끊는 것, 절연을 하는 것도 건강하고 윤리적인 절연이 있고, 좀 비윤리적이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절연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아까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의 관계처럼 무조건 좋은 연고도 없고 무조건 나쁜 연고도 없는 거죠. 무조건 좋은 연을 끊는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연을 끊기도 없는 거죠. 다 케바케라는 점에서 어떠한 연고인가, 어떠한 연 끊기인가 를 좀 이렇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 내가 비를 안 맞고 있는 상황이니
비 맞는 다른 이들을 동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라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보통 비를 맞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 맞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 뭔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동정심을 느끼거나, 그리고 우월감과 동정심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같은 것일 때도 있거든요. 혹은 비 맞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히려 침뱉고 모욕 주고 경멸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푹식 투쟁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 한국 사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식으로 모욕 주는 사람도 있고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 옆에 서서 같이 비를 맞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점에서 처음에 케이스를 제외하고 두 번째 케이스,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비록 그 동정심이 허위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 동정심이라 하더라도 모욕 주고 뭐 이렇게 경멸하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당연히 낫죠. 하지만 그 동정심보다 좀 더 나은 것은 시혜적 동정심은 오히려 그 도움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모멸감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가령 뭐 정치인 중에 막 이렇게 보육원에 자원봉사하러 가가지고 기자들 막 우르르 대동하고 가서 그 열 몇 살이나 먹은 남자아이를 빨가 벗겨가지고 장애가 있는 남자아이를 막 자기가 목욕시키는 것을 다 벗기고 목욕시키는 것을 막 기자들한테 사진 찍게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로 보내고 어? 자기는 나름 같이 막 이렇게 막 기부도 많이 했겠죠. 가서 막 단체 사진 찍고 아이들 이렇게 다 모아서 이런 시혜적 동정이나 자원봉사는 오히려 더 큰 모멸감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치가의 행태는 차라리 자원봉사를 안 하고 말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뭔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런 자원봉사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고민 상담소. 고민을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고민 상담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끝내야 될지 제가 몰라서 그냥 아무 소리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나 뭐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르는 거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질문이나 이런 궁금한 거나 추가적인 이런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유유님께서 악불군 한자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물음표에서 이 악자는 다른 악자입니다. 악불군의 악자는 그 설악산 할 때 악자예요. 큰 산을 뜻하는 한자인 악.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악할 악자가 아니라 악불군의 악자는 큰 산 악. 물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 한자음으로는 큰 산을 뜻하는 멋진 의미의 한자이면서 동시에 발음이 악할 악으로도 읽힌다는 점에서 불군의 이 불군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다르게 이중적으로 읽히는 거랑 비슷한 이런 어감을 생성해내는 이런 네이밍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짧게라도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사실 아이패드 판서로 하는 게 제가 목표였는데 이거를 진짜 1년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계속 해결이 안 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아이패드 포기하고 판서 포기하고 줌처럼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래서 요런 컨셉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거는 그 전산실에 그 한치님께서 나중에 또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좀 더 추가해서 도와주면 매번 조금씩 기술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좀 분위기에 있어서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처음 라방, 처음 나투데이 방송이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제목이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나투데이. 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고 환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미래에는 저희가 언젠가는 다 죽을 거고, 언젠가는 인간 세상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너 죽고 나 죽자. 리셋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요즘 많다라고 하잖아요. 아포칼립스나 좀비 장르의 사람들이 매료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세상이 멸망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공감합니다. 이런 세상을 저희는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세계를, 미래를 더 희망과 낙관으로 간주하고 어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요즘 시대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당연히 그런 절망에 동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not today,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절망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환멸과 냉소에 빠지고 싶지 않다. 라는 의미에서 not today라는 예, 고전은 한자는 아니지만 약간 한자나 옛날 얘기만 하면 너무 그러니까 나투데이나 맥베스 같은 것들을 조금 섞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 한 번에 읽는 동아시아 고전 한 번에 읽기 그 첫 번째 모임, 지난 모임 때는 총론격의 모임이었고 이 다음 주 토요일에는 진짜 본격적인 모임, 시경과 서경의 텍스트를 원문으로 같이 감상하고 음미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는 요 답답한 혼자 벽 보고 떠드는 것 같은 라방 형식이 아니라 온라인 형식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고 서로 목소리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이 혼자 떠드는 라방을 한번 해보니까 온라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뭔가 그리운지 아마 이렇게 제가 절절합니다. 아, 줌이 너무 그리운 거야. 나랑 이야기 나누는 상대의 얼굴을 제가 쳐다볼 수 있다는 거.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절절하게 지금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제가 외롭게 이야기 나누지만 다음 주 토요일에는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첫 라방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줌 온라인 동아시아 고전 강동 모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